나는 귀신을 보았다. 오늘의 내용은 우리 집에 여자아이 귀신이 있었다 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에 이 여자아이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좀 내용이 좀 깁니다. 처음에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있을 때 제가 이 집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구입을 해서 어떻게 여기 살게 되었는지를요. 그때 어떤 한 은행장에 살고 있었는데 그 은행장이 이 집을 다른 집에서 되게 싸게 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엄마가 아빠가 그 신혼집으로 이제 이 집으로 이사 왔고, 집이 내부가 너무 작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은행장이 직접 돈을 들여서 직접 자신이 본인이 이제 같이 공사하신 분이랑 같이 지었었다는데, 그때 다른 집에 비해서 은근히 쌌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저희 집이 그때 20평이었는데 좀 넘었는데 단독주택이었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집에 계셨고 아버지가 이제 저를 데리고 이제 저기 고모네 잠깐 따로, 고모네가 그땐 따로 살고 있을 때 갔다가 이제 집에 오는 길에 보니까 우리 집, 저희 집 전체를 가에 테두리로 둘러졌던 그 울타리들을 다 때려 부시고 이제 다시 빨간 벽돌로 다시 떼고 다시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 철망도 이렇게 해놓고. 그때는 이제 집을 보수하는 공사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따로 이 집에 대한 썰이 이렇게 알려진 게 없었어요. 왜 그렇게 싸게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이거를 이야기하게 된 경우가, 지금은 이 여자아이 귀신은 이제 없어졌는데, 저희가 집을 한 두세 번 이상 보수를 하는 거 나서부터는 이 여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동생이 목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 귀신을 여동생도 보고 저도 목격한 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실제로 저희 집에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주변이 너무 좀 뒤죽박죽 쪽이거나 좀 무서움을 많이 가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것도 제보를 또 했었는데 아직 이것도 채택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직접 글을 옮겨 놓은 게 있어서 일단 그걸 좀 보고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화 머리 위의 숨소리. 내가 태어나 자란 이곳이 어느덧 40여 년이 지났다. 어릴 적에 이 집터 맞은편으로는 도깨비 집터여서 새벽 밤마다 시끌벅적 했었다고 한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이웃집은 분명 불 꺼진 마루였는데 모두가 잠든 상황인 것 같았는데 말이다. 암튼 이 이야기는 내가 이 집에서 어렸을 적에 겪었던 귀신 이야기다. 중학생이 되었다고 어머니께서 오토리버스가 되는 카세트를 사주셨다. 테이프를 되돌려 꼽지 않아도 되는 최신식 방식의 카세트를 모두가 잠든 밤에 아버지와 네 식구가 한 방에 잠이 들어있을 때 아버지와 내가 가로로 자게 되었다. 자개장 뒤로 숨겨놓았던 카세트를 몰래 끊어다가 귀에 이어폰을 꽂고 듣고 있었다. 사우디에서 일하시며 외삼촌께서 보내주신 개종시계가 밤 12시 종을 칠 때면 무서움은 그걸 달했다. 잠이 오지 않은 새벽밤이었다. 자개장 틈 사이에서 곱게 쌓아둔 카세트를 꺼내어 이불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이어폰을 끼는 그 순간 내 머리 위에서 거친 여자 숨소리가 들려왔다. 왠지 모를 무서움은 식은땀이 흘렀고 내 발가락은 꿈틀대며 잠들어 계신 아버지의 발을 꼬집어 깨웠다. 뭐야? 라고 소리치시며 깨어나신 아버지. 남은 아버지께 한번 숨소리를 내보시라고 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으로 이불 속으로 뒤집어 썼다.
하지만 아버지의 숨소리는 옆쪽 귀퉁이에서 들렸고 내가 아까 전에 들었었던 그 거친 숨소리는 내 머리 위에서 들려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두 번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지 않게 되었다. 제2화 침 넘키는 소리.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안방을 나와 시원한 나무바닥으로 된 거실쯤 되는 곳에서 아버지 가운데 사이로 나와 여동생이 함께 잠이 들으려 했다. 그날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이 들으려 했다. 골목길 너머로 보이는 가로등 때문이었다. 그때 내 바로 얼굴 위로 꿀꺽 하는 침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아차, 아버지와 나 사이에 발가락을 꼬집을 만큼 거리는 멀었다. 여동생을 부둥켜 안고 등지고 있는 아버지의 등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듯 했다. 잠은 억지로라도 잠들고 싶었지만 오지 않았다. 그 순간 거친 그 숨소리가 들렸다. 점점 내 얼굴 위로 다가오는 그 소리, 침 넘기는 소리와 함께.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와장창 소리와 함께 여동생 위로 어머니께서 학창시절 끼웠던 킬트 유리 액자가 떨어졌던 것이다. 사방팔방 유리 조각들은 나뒹굴고 있었고 여동생은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멀쩡했다.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루를 지날 때마다 나는 꿀꺽 꿀꺽 침 삼키는 소리를 내며 지나쳤다. 제3화 동생에게로 쓰러졌던 여자아이. 중학교 시절은 아주 커다란 탱크 가방을 메고 다니는 시절이었다. 지금은 학급에는 개인 캐비넷이 있으니까. 그날은 유난히도 피곤해 지쳐 집에 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교복도 갈아입지 않고 시체마냥 푹 쓰러져 내 방에 잠이 들어 있었다. 하숙하는 이들을 위해 해놓았던 마루 반대편에 드디어 내 방이 생긴 것이었다. 얼마나 잠이 들었을까. 야! 안방 쪽에서 여동생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한가피 달려가 나는 식은땀에 울먹이는 여동생을 마주했다.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다. 여동생이 아무 말도 안 해주었고 마음이 조금 진정된 그날 저녁에 나에게 나지막히 이야기해 주었다. 나도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와 TV를 켜놓고 잠이 들었어. 오빠, 내가 분명 잠든 것 같은데 방 안이 선명하게 비쳐 보였어. 그 순간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과외라는 걸 알았지. TV를 켜놓고 같은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 근데 그쪽을 바라보는데 글쎄 머리가 긴 여자아이가 발목을 붙잡고 웅크려 앉아 나한테 쓰러질 것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나를 보고 씩 웃으며 두 손을 뻗어 내 목을 향해 쓰러지는 거야. 라고요. 동생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스레치며 에이 거짓말 이라고 했죠. 그때 여동생의 마지막 말 한마디가 나를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친 숨소리야 침 넘기는 그 목소리는 뭐지? 오빠가 그런 줄 알았어 라고. 저는 오래전 겪었던 거친 숨소리야 침 넘기는 소리를 여동생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해준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이상해서 여동생에게 그 여자의 인상착의야 나이대를 꼼꼼히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또 그런 조우를 하게 되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제4화 초등학교에서 마주친 그 여자아이. 여동생이 가해 눌린 사건이 참참 잠잠해 질 때쯤에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3교시를 마치고 여동생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저는 MBC에서 하는 긴급구조대 911을
시청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시대에 빠진 얼굴로 저를 쳐다보며 오빠, 학교에서 산수책을 놓고 온 것 같아. 같이 학교 가주지 않을래? 월요일 산수 숙제도 있는데 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저는 여동생과 초등학교를 언덕길을 넘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주말인데도 참 한적한 날이었습니다. 교문을 지나 학교 우측으로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자 거기 학생들 집에 안 가고 뭐해? 라고 경비원 아저씨께서 저희를 막아섰고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경비 아저씨께서 그러면 중앙계단과 반대편 계단은 자물쇠로 잠겨있으니 이 입구 쪽으로 돌아오거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교실을 향할 수 있었습니다. 삐걱삐걱하는 초등학교 교실 바닥은 나무 재질이어서 한적한 텅 빈 교실은 을씨년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교실이 어디야? 라며 동생을 뒤따라 학급 가까이 동생의 학급으로 향했고 놓고 온 여동생의 산수책을 들고 경비원 아저씨가 말씀해 주신 방향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반대편 방향에서 긴 머리의 한 여자아이가 거친 숨소리로 달려와 여동생과 제가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대수롭지 않게 그냥 걸어가고 원래 갔던 그 방향 길로만 가고 있었고 저는 그 여자아이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야 해 라고 그 여자에게 말해주었고 그 여자아이도 여동생처럼 뭘 학교에 놓고 왔나보다 싶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 경비 아저씨께 여동생의 산수책을 보여주며 아까 마주친 여자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저씨께서 이렇게 놀라는 겁니다. 여자아이라고? 너희 둘밖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는데?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는 경비 아저씨를 뒤로하고 긴급구조 911 프로그램 생각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밤에 저도 모르게 소름이 끼치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아이 중앙계단을 지나 반대편에서 온 사실에 저는 소름 끼치도록 놀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낯설지 않은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의 그 여자아이는 계속 우리 곁을 맴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누구지 그 여자아이? 제5화 내게 다시 찾아온 그 여자아이 그리고 멍자국. 도로가가 점점 넓혀져 가고 있었던 어느 날에 집을 다시 반토막으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도로 사용료 때문에 저희가 너무 과도하게 돈이 축정되다 보니까 어머니가 세입자들을 계약기간 다 끝나서 내보내고 길 반대편 도로 쪽에 나 있는 집 부분을 헐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쪽에 약간 여동생 방이 있었는데 큰 방이 이제 반토막이 되다 보니까 작은 방이 되었죠. 지금은 제 유튜브 방송을 하는 녹음 방식이 되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이 제게 찾아와 아주 오래전에 자신이 가위 눌렸던 이야기를 하며 생각나냐면 묻습니다. 왜 그러냐고 되물었습니다. 아 글쎄 어젯밤에 옷 행거대에 있는 그곳에서 공중에 떠있는 한 여자 귀신을 보았다는 겁니다. 제 방벽을 뚫고 나와 자신을 훌깃 쳐다보고는 스르르 옷 행거대를 뚫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분명 그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저에게도 그 여자아이는 찾아왔습니다. 팔을 이마에 올려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코앞 머리 위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누군가 제 팔목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이마에 올려진 팔을 올려줬다가는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칠 것 같아서 팔에 힘을 주며 안간힘을 썼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오른 팔목 안쪽으로 검은 멍자국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 멍자국은 낫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집에 대한 사실입니다. 어머니께서 시집 오셔서 허름한 이 집을 어느 은행장한테서 아주 싼 가격에 구매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집을 판 조건으로 이 집을 작은 보수는 해도 집을 뜯어 고치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혹시나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그 은행장한테 6살에서 7살 된 딸아이가 없었어요? 라고 머뭇거리시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집을 너무 싸게 구매한 것 같아서 이웃의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은행장의 딸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그날 그 집에서 불의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 여자아이 저와 여동생과 놀고 싶어서였을까요? 갠슬의 그 여자아이가 무서운 존재의 귀신이 아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른쪽 팔목의 멍자국이 사라져가며 새로 지어진 그 집에서 저는 그 여자의 숨소리를 기다려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때부터 폐하자 알바하며 저희 집이 이제 보수 공사를 하고 나는 그 후까지 저와 제 여동생은 그 여자아이를 목격하였습니다. 이제는 무섭기보다는 만약에 다시 나타난다면 같이 놀아주고 싶은 여동생처럼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는 어떤 소리가 납니까? 여러분의 집에는 귀신이 있을까요? 저는 이 여자아이 귀신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참 무서움에 떨고 소름이 끼쳤어도 나중에 안 사실과 그리고 이 집이 다시 보수돼 공사된 후에 저는 이 여자아이 귀신을 참 안타깝게 생각했고 마음이 참 많이 슬퍼졌었답니다. 나는 귀신을 보았다. 우리 집에 여자아이 귀신이 있었다.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